네, 반갑습니다. 노동전선 교육위원 오세중입니다. 오늘 강의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편하게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이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 공산당 선언을 토대로 했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엥겔스가 이제 나중에 책 제목을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바꿔서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 선언하면 이제 빨갱이라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거나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헉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제가 여기 그 발제한 내용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추린 거예요, 그냥 내용들을. 그래서 이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공부를 하거나 한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제가 잘못 이해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들어섰는데, 촛불혁명 으로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 지금 이제 4년, 5년 차 내년이면 또 대선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많은 비판이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데서는 다시 이제 거꾸로 보수 세력이 다시 이제 당선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진짜 이 보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싸워서 문재인을 당선시켰는데, 촛불혁명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은 혼란과 갈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것이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이나 학습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은 이것이 자본주의의 문제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대안은 또다시 정권이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동당 사무총장님도 오셨지만, 저는 그 노동당에서 내건 슬로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는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 예, 아주 공감하는 슬로건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를
이제 건설하려면 그럼 자본주의 핵심적인 문제, 자본주의의 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 가장 핵심적이고 축약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자본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자본론은 워낙 내용도 많고 이제 어렵잖아 이해하기. 그래서 어쩌거나 저는 뭐 맨 먼저 좀 공산당 선언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은 내용도 이제 많지 않거든요. 한 30-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한번 보기를 추천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제 본질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 그 이제 공산당 선언에는 이제 그 이제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제는 그 노예는 한 어떤 노예주의 재산이었죠. 몸 자체가 인간 자체가 하나의 재산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노예들은 주인이 먹을 걸 기본적 의식주는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농노제는 이제 그 노예들의 어떤 투쟁 속에서 하나의 이제 노예제가 철폐되고 농노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농노에서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데 그 수확의 일부를 그 농장 주인한테 주는 그 토지의 주인한테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하여튼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속에서 또 이제 많은 어떤 뭐 투쟁들이나 이런 것 속에서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됐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이제 임금 노동이라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금은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고 그럼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끊임없이 노동력을 판매해야 되는데 또 이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노예나 농노는 그냥 기본적 생존은 보장이 됐어요. 노예들은 어쩌거나 노예주가 일을 시키려면 먹을 건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일 안 하면 그냥 굶어 죽잖아요. 일 안 하고 돈을 안 벌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데 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이제 이윤의 확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합니다. 또 그 경쟁을 강요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고용이 돼 있으면 노동자들의 경쟁력, 그러니까 임금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일정 정도 실업이 있으면 너 일하기 싫어 그럼 그만둬. 딴 사람 일 시키면 되잖아. 내가 임금도 깎을 거야. 근데 임금 올려달라고 싸워. 그런 거 그냥 쫓아내는 거죠. 해고시키는 거죠. 왜? 이 사람 해고시켜도 새로운 실업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일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항상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완전 고용을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저임금을 강요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저임금을 강요하기 하나의 수단으로 항상 실업자를 발생시킨다.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자본가 계급의 어떤 존립과 지배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고 그런 자본은 임금 노동을 통해 축적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축적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강요하고 저임금을 강요하게 된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떤 그 자본의 축적과 경쟁
이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속에서 올라가고 또 그런 그 지속적인 축적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지만 그 인간다운 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상품에 또 다른 상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냥 최저임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인간다운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종 유지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 임금만 계속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딱딱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근데 여기까지는 뭐 대충 좀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죠. 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처음 생각하는 약간 좀 기초적인 과정 비슷하게 이제 생각한 건데 일반 노동자들 생각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고 제가 이제 그 문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하는 게 더 그냥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려놓은 문구들 그냥 몇 가지 읽으면서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노동이 생산한 가치는 오로지 자본의 경쟁을 위한 축적, 경쟁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판매를 위한 생산, 이윤의 축적을 위한 생산을 강요한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이게 병역당이나 이런 데서 사내유보금 환수 문제를 많이 이제 걸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이제 1,000조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많은 돈이죠. 우리 코로나 때 뭐 코로나 그 생계 지원을 위해 푼 돈이 뭐 몇 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재벌들의 이 1,000조라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이 재벌들은 끊임없이 축적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뭐 1,000조가 2,000조 되고 2,000조 3,000조 돼도 제가 볼 때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강제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대규모 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유 경쟁은 심지어 자본가들의 통제도 벗어나 과잉 생산, 공황, 금융위기 등을 발생시키며 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 이제 자유 경쟁, 자본주의 초기에는 어떤 그 사업자들, 개인 자본가들의 자유 경쟁 시스템이었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원래 기본 원리였죠. 자본주의가 처음 생길 때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뭐 좋은 상품도 만들고, 예? 뭐 좀 더 발전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 기업이 생기는 거죠. 주변에 어떤 그 기업들을 흡수하고 커가는 그 독점 기업들이 생기고 되고, 이게 더 나아가면 그 독점 기업들을 이제 국가 권력까지 잡고 흔들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나라로 그런 자신들의 이윤을 더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침략 전쟁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의 이제 과정인 거죠. 지금들.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부터 쭉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 전쟁까지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위기를 발생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 시스템을 해소하기 위한 계속적인 어떤 발전들, 자본주의 발전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지금의 자본주의는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금융자본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걸 넘어서 금융자본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 또 이중 삼중을 착취하는 시스템까지 발전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별 자본의 경쟁을 통한 생산력 발전은 위기를 불러오며 생산의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산업 정책, 정부의 주택 공급 등 자본주의 스스로가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계획 경제를 도입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전체 사회가 확고한 계획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따라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전혀 새로운 사회 체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그 자유경쟁이라는 그런 뭐 허울 좋은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했는데, 스스로가 자꾸 커가면서 계획 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분별한 어떤 그런 그 경쟁 시스템이 전쟁을 불러오고 공황을 불러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스스로가 계획 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가 아예 몇만 호를 딱 계획을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최근에 뭐 국유화 논쟁도 나오지만, 국가가 이제 아예 국유화해서 생산 시스템을 돌리기도 하고, 또 이게 좀 뭐 또 지나다 보면 또 다시 민영화하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본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거나 이 시스템 사회 발전 자체는 크게 보면 무분별한 어떤 흔히 말하는 허울 좋은 자유 경쟁이 아니라 계획 경제 시스템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는 코로나 때도 이제 그 마스크 사회주의 뭐 이런 표현도 쓰니까, 마스크도 우리 배급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가 가격이 천정부진 막 올라갈 거예요. 중간에 그 자본가들이 장난쳐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배급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계획 경제를 도입하게 되는 필연적으로 그런 이제 과정으로 나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는 산업과 모든 생산 부분의 경영 자체를 서로 경쟁하는 개인들의 손에서 빼앗아 전체 사회를 통해, 다시 말해 공동 책임하에 공동의 계획에 따라 사회의 전 구성원들의 동참 아래 경영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적 소유와 산업의 경쟁을 폐지하고 생산 수단의 공동 이용, 공동 합의에 따라 생산품의 분배가 실행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뭐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유화 논쟁도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국유화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모순이 없어지느냐? 이제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게 국가 권력이 자본주의의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이냐, 진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에 따라서 국유화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그 방향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하고도 좀 뭐 연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그 이 자본주의 이제 결론을 뭐 소결론을 지으면, 그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조건은 자본의 축적과 경쟁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자본의 축적과 경쟁 때문에 노동자들 착취가 일어나고, 자본은 끊임없이 자본의 축적을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자본의 축적과 경쟁을 없애는 것이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자본의 축적과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사적 소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돼야 된다. 그건 이제 그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뽑아봤는데요. 역사는 노동하는 계급의 투쟁 속에서 발전해 왔다. 노예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가 되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농노는 도시의 수공업자 또는 자유로운 소작농,
그 자본가가 되어 경쟁에 뛰어들면서 농노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자본과 임금 노동의 관계, 임금 노예와 경쟁, 사유재생과 모든 계급적 차이를 폐지함으로써 해방된다. 그리고 그다음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은 기존의 다른 모든 계급을 몰락시키고 자본가를 사회의 제1계급으로 만들었으며 한편으로 노동자 계급의 확산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초래하였다. 이전의 모든 역사적 운동은 소수의 운동이었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으나 사회주의 운동은 거대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대한 다수의 자기의식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이다. 저는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운동의 발전 과정을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 때 그 독립운동 중에 이제 뭐 테러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건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뭐 어떤 수장을 죽이면은 이제 그것이 어떤 뭐 해방이 되고 그런 어떤 그 생각이죠. 그 당시에 이제 뭐 했었는데, 그런 어떤 많은 역사적 시행착오 속에서 지금의 이제 우리 노동자 투쟁은 소수의 필요할 때는 뭐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다수 대중 투쟁을 항상 조직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우리 노동자 투쟁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은 소수가 단순히 어떤 뭐 자본가 한두 명, 지배계급 한두 명을 없애거나 바꾸고 수 있는 투쟁,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대 다수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 속에서 바꿔낼 때 새로운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제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쟁을 할 때 항상 저는 또 강조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대중들과 함께 대중 투쟁을 할 것이냐, 그 속에서 대중들의 의식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은 더욱 격렬하게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투쟁에서 참된 성과는 직접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이 계속 확대되는 데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되고 따라서 하나의 정당으로 조직되는 과정은 노동자들 자신의 내부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뒤집힌다. 그러나 이 조직화는 더 강하게, 더 확고하게, 더 위력적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관련된 게, 저는 우리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투쟁에서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그런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물에만 너무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같은 경우에 뭐 모르겠습니다. 각 투쟁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지점이 있겠지만, 정규직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너무 관점으로 이제 평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자회사 정규직 된 거는 조금은 실패한 투쟁 아니냐, 심지어는. 예? 제대로 된 정규직 해야지 자회사 정규직 투쟁 실패한 거다. 뭐 저는 옛날에 어떤 발언하시는 분이 뭐 그거를 뭐 굉장히 막 뭐랄까 부끄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투쟁이 뭐 실패했습니다. 약간 이런 논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좀 굉장히 아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투쟁이 뭐 한 번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노동자들의 의식이 발전되고 그리고 강고한 조직으로 남아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 위에 또 다른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말로 노조가 뭐 몇 명이 막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단식하면서 설사 정규직을 따냈다 쳐.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들이 만약에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설사 우리가 자회사 정규직을 따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전 조합원이 똘똘 뭉쳐서 싸우고,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비록 작은 성과물이지만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 성과물을 따냈다는 어떤 그런 그 자신감들, 조직력들을 갖췄다면 저는 그 이후에 더 큰 싸움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회사 비정규직 갔다가 해서 거기서 또 싸울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평가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정규직을 했냐 맞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되는 경향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비정규직 투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투쟁일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조 간부 중심의 좀 극단적인 투쟁들, 예? 뭐 고공농성 투쟁 이런 걸 뭐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단식 투쟁이나 이런 것도 너무 이제 간부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나중에 성과물을 따낼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조합원 전체의 성과물이 안 되는 거죠. 간부들만의 성과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쟁들이 되면 저는 그것은 좀 뭐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나중에 엄청나게 비난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투쟁 속에서 자주적 민주적 의식으로 무장하며 자본주의 모순과 사회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즉 투쟁의 과정, 혁명의 과정은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혁명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배 계급은 타도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타도하는 계급이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모든 낡은 오물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그 공산당 선언에 있는 문구는 아닌데 제가 이제 딴 데서 이제 끌어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인데 이제 우리가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의식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인 힘을 키우고 발전해 나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새로운 사회는 이런 모든 노동자 대중이 다 깨어나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소수가 지배계급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대중이 함께 이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의식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뭐 교육 단체도 오셨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앉혀놓고 학습시킨다고 되지 않다고 봅니다. 거대한 노동자 대중 투쟁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조직적 힘이라는 것은 책으로 학습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느껴보고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시켜주는 것, 노동자 대중들한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식이 발전하고 힘이 강화되는 거고 그것이 모여졌을 때 나중에 거대한 투쟁, 제2의 뭐 촛불혁명, 새로운 이제 노동자 혁명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투쟁 속에서 하나의 아주 조그만 결과물을 얻더라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싸웠느냐, 그리고 그 전체 조합원들이 그것을 느끼느냐, 만족하느냐,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얻었다는 어떤 만족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사적 소유의 폐지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의 발전은 억압되고 있으며 그러한 억압은 노동자 투쟁을 혁명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혁명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개별적인 정당과 전체 계급의 의지 및 지도와 무관한 정황의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흔히 뭐 사회주의 하면 이제 요즘도 뭐 옛날에는 뭐 맨날 항상 얘기하던 게 무장혁명 막 이런 얘기들이 항상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도 많았거든요. 제가 뭐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흔히 그 자본들이 언론이나 뭐 옛날에 이제 국보법 폐지 투쟁도 나죠. 항상 얘기하는 게 무장 폭력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구속시키고 잡아놓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그걸 동반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압도적인 대중이 들불이 난다면 가정입니다. 저는 평화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대표적인 게 촛불혁명이라고 보거든요. 촛불혁명 어떤 분들은 그래요. 촛불혁명 부르주아 그냥 뭐 정권 바꾸는 혁명이니까 평화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촛불혁명 전에 백남기 농민도 돌아가셨고 그 전에 많은 투쟁들은 엄청난 쉽게 말하면 충돌이 있었거든요. 폭력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죠. 우리는 방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근데 촛불혁명은 진짜 단 하나의 그런 게 없이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냈잖아요. 그 힘은 저는 수많은 국민들, 민중들의 진짜 압도적인 투쟁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러시아 혁명도 러시아 혁명의 전체적인 뭐 한 5년 10년의 과정들을 보면 엄청난 그러니까 또 그때 뭐 내전의 시기도 있고 전쟁의 시기였으니까 그때 당연히 이제 충돌이 있었겠죠. 어떤 무장 충돌, 유혈 충돌이 있었지만 10월 혁명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자료는. 오늘 너무나 많이 갑자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꽉 찼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10월 혁명 당시에도 물론 이제 무장 부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있었어요. 조직을 꾸준히 했죠.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비대를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뭐 흔히 말하는 전쟁 수준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이 딱 권력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보면 10월 날짜는 뭐 다르니까 하여튼 10월 혁명 그 날짜 그 당일에 궁에서는 총을 들고 와서 뭐죠 왕이래요 하여튼 쫓아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전체는 되게 평화로웠다고 해요. 그날 밤에 평화로운 밤이었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레닌이 자 우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주의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으신다. 이부터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선포하는 당시에도 너무나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혁명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글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혁명이 곧 무장 공격은 아니다. 이제 그런 뭐 표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대중혁명, 대중투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혁명이라 한다면 압도적인 대중투쟁을 일단 우리가 조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혈 충돌은 최소화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러시아 혁명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청난 어떤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명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정치 조직이 의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혁명은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 속으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촛불혁명의 맨 앞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전 민주노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촛불혁명들을 민주노총이 다 주도해서 일으키고 성공시켰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중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저는 앞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 자본주의를 끝내는 혁명 또한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른다. 그 시작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런 투쟁의 방향들에 대해서 그 투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리고 쉽게 말하면 선전선동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흔히 말하는 뭐 정치조직들 그런 정치조직들의 역할이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지금부터 우리가 막 모아서 이 조직을 꾸려서 우리가 혁명적 분위기를 뭐 만들고 혁명을 성공시키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혁명적인 어떤 그런 대중투쟁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기에 진짜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저는 민주노총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뭐 사소한 걸지 모르지만 음향 시스템 같은 거를 준비하고 예?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어떤 그런 민주노총의 어떤 사업 속에서 그런 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다들 동의하셔서 가만히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동의합니다. 그런가요? 이견이나 뭐 질문은 없으신가요? 아니 끝나고 끝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크게 이제 단락을 잡은 건데 이제 마지막 단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이제 파리 코뮌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식되었고,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해 그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저는 역사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막스도 이제 파리 코뮌을 굉장히 크게 평가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구체적인 전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고, 그랬었고 그 이후에 최초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레닌이 이끌었던 러시아 혁명 속에서 이 진짜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라는 게 어떻게 건설되는가를 역사적 실험 속에서 이제 보여줬다고 보는 거죠. 최초의 어떤 사회주의 혁명.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란 바로 노동자 대중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탄생한 노동자 계급은 자본의 착취에 맞서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한 성과물인 노동조합, 노동자 정당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본가들의 양보 수단이었다. 러시아 혁명의 과정은 자본주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민주주의적 권력 기구의 탄생과 권력 장악 과정을 보여주었다. 노동자 자주관리 조직이며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비에트,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이제 평예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 평예는 새롭게 탄생한 자본가와의 투쟁 기구이며 사회 질서를 담당하는 조직이었고 마침내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정치 조직이었다. 물론 그것은 레닌과 볼셰비키 정당의 역할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우리가 소련이라고 부르는 소련이라고 부르는 옛 소련 국가가요. 소련이 뭐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소련 하는데 그게 그 풀네임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죠. 그러니까 소비에트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소련은 투쟁 속에서 건설된 새로운 민주주의 기구인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은 최초의 노동자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노동조합, 노동자 정당을 뛰어넘는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민주적 정치적 투쟁 기구는 독일의 레떼라는 것도 독일 말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예라고 합니다. 그다음 칠레의 산업 코르돈, 뭐 이란의 쇼라 같이 혁명적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걸 뭐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막스가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밝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리 코뮌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나왔던 거고, 그것이 좀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는가를 실현을 시켰고, 레닌과 어떤 볼셰비키 정당이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뭐 지금 이제 또 무너졌다고 평가를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 어쨌거나 러시아 혁명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됐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소비에트다. 이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자 투쟁을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있는데, 근데 이 노동조합은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자본가하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흔히 말하는 경제주의 투쟁, 그러니까 임금 인상 투쟁이나 이런 거에 매몰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정당을 만들게 해줘요. 그러니까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뭐 민노당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여기 노동당도 가 계시지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가지는 어떤 경제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노동자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노동조합은 그냥 경제투쟁, 임금인상 투쟁 열심히 하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투쟁, 법제도 개선 투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분리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련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노동조합도 아닌 지금의 의회도 아니니까 노동자 정당,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 정당이 아닌, 처음에 의식적으로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소비에트라는 게 어떤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 투쟁들을 지도하는 지도기구로서 소비에트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파업이나 이런 거 총파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멈추니까 지역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또 지역 소비에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본인들 스스로도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필요해서 한 거예요. 총파업에서 어떤 투쟁기구라는 소비에트를 만들었고, 지역사회가 멈추니까 지역사회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지역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흔히 말하는 이중권력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의회가 있고 이 소비에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중권력, 그러니까 의회라는 게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나 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중권력.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레닌이 이제 사열태제라는 걸 발표하죠. 레닌이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뭐 제가 볼 때는 멀리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상황들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 못했는데, 레닌이 이제 그 딱 들어오면서 4월 태제를 딱 발표하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딱 슬로건을 외치죠. 이제는 더 이상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아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4월 태제 핵심. 그러니까 이중 권력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노동자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게 4월 태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닌이 그걸 발표할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뭐 하는 얘기냐, 지금 벌써 뭐 사회주의 혁명 하자는 거냐, 이제 각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막 도입하게 된 농업 국가인 러시아에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도 정착이 안 된 러시아에서 왜 갑자기 사회주의 혁명을 내거냐, 이런 식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레닌이 계속 설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필요성이 인식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10월달에 가서 전체적인 어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볼셰비키 당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감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볼셰비키의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소비에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갑니다. 소비에트는 원래 그 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맨셰비키 혁명 정당의 뭐 지금 말하면 개량주의 정당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볼셰비키는 그 안에 소수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작업을 들어간 거죠. 소비에트 내에서 다수파를 자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소비에트에서 이제 다수파를 차지하면서 이제 노동자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는 그 궁 이름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네, 크렘린 궁에서 무장 조직이 들어가서 그 짤인가요? 몰아내고 제가 알기로는 요 부분은 좀 모르 아시는 분 추가 설명해주세요. 다음 날 소비에트 그 쉽게 말하면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볼셰비키 지지파들이 소비에트에 대해서 다수가 딱 되면서 거기 소비에트 그 노동자 권력을 저는 인정한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작업하면서 소비에트 내에서 볼셰비키가 다수파를 차지하기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이 소비에트 권력을 그 선포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무장 크렘린궁을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서 이제 몰아내고 다음 날 그 소비에트 그 이름을 잘 하면 회의에서 이제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았습니다라고 딱 선포를 한 거거든요. 과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노동조합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단순히 자본주의화에서 의회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 대중투쟁 속에서 건설된 평의회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런 어떤 혁명적인 조직들이 그 이후에도 독일의 레떼라고 하는 그때나 아니면 칠레의 사누코르든 이란의 쇼라 이런 것처럼 혁명적 시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대중투쟁을 지도하게 투쟁 지도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국가 권력의 형태고, 저는 자본주의에 대한 의회가 우리가 자본주의적 선거를 통해서 차츰차츰 의석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투쟁 속에서 건설된 대중투쟁 기구가 곧바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러시아 혁명 속에서 검증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또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 의회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 노동조합은 맨날 경제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떻게 하면 이 전체적인 그 대중 투쟁들을 조직하고 모을 것인가, 그리고 이 속에서 전체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대중 투쟁 기구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것이 이제 발전했을 때 이것이 곧바로 국가 권력에 대한 장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쉬었다가요?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고 정리된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의 출발점은 바로 노동자 민주주의 권력의 획득이다.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가와 타협을 위한 조직인 노동조합이 아닌 공장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공장의 모든 권력을 지닌 노동자 소비에트, 그리고 혁명 과정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지역 소비에트 등 새로운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으로서 소비에트의 출현을 인식한 데는 1917년 4월 태제를 발표하며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력기구인 소비에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선포한 1917년 10월, 바로 그 순간부터 러시아에서 노동자 국가가 설립된 것이다. 국유화, 계획경제, 주택, 의료, 교육정책 등 여러가지 사회주의적 정책이 있지만 그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하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없고, 자본주의 위계 속에서 그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하나둘 실현해가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출발점은 생산 현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민주주의 기구인 소비에트 평의회의 권력 장악이다. 소비에트는 이 땅의 다수인 노동자의 자주적 민주주의의 기구이며 그렇기에 소수 자본가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권력 장악은 기존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구인 지역 중심의 의회에 진출하여 의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 투쟁 속에서 건설된 노동자 민주주의 기구인 소비에트 평의회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을 통해 확인되었다. 하여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제 소비에트라는 것은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은 다수 노조도 가능하잖아요. 뭐 심지어 뭐 민주노총 노조 따로 있고 한국노총 노조 따로 있고 또 독립노조도 있고 막 그렇게 다 따로 있는데 소비에트는 그 공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경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경영진을 뺀 노동자들만의 조직이잖아요. 소비에트는 처음에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은 막 파업하니까 자본가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노동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인데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면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자본가하고 노동자 구분이 없으니까 모든 구성원이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를 뽑아서 쉽게 말해 경영이라는 어떤 일을 맡기는 거죠. 위에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경영자가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협동조합이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유사한 형태로 지금 시도하는 게 협동조합도 있고 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그 전체 어떤 그 공장 회사의 어떤 그 경영 운영을 하는 조직이고 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평의회 또 지금 뭐 얘기 나오지만 학교 평의회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뭐 학교 교장도 뽑고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저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런 어떤 평의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뭐 민주노총으로 치면 뭐 대의원대회나 이런 거 하듯이 평의회 대표자 하는 거고 그것 속에서 그것이 이제 국가 권력을 잡는 거고 거기서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 그리고 여기 뭐 옛날 러시아 때는 그래서 그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라고 불렀는데 그때 이제 노동자들과 그다음 그 농업국가 있으니까 다수의 농민들 대표 그리고 이제 병사 소비에트 그래서 이제 세 주체가 모여서 소비에트를 만들었는데 뭐 요즘은 이제 우린 농민도 노동자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노동자라고 안 부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농민도 노동자라고 부르고 뭐 다 노동자니까 뭐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좀 광범위한 의미의 노동자 평의회라는 거는 모든 농민이나 뭐 흔히 말하는 뭐 민중들이 뭐 다 포함되는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그 대표자들이 모임이니까 당연히 자기의 어떤 노동자든 농민이든 뭐 학생이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기구이다. 지금의 자본가의 소수를 위한 그런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진정한 다수를 위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 기관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 국가 수립 이후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패권을 이용하여 자본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를 국가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노동자 계급의 손안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빨리 총 생산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물론 처음에는 재산권과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에 대한 강압적 방식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정책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유의 폐지이다.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소유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소유를 선택했다. 사회주의는 그 누구에게서도 사회의 생산물을 전유할 힘을 박탈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행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전유에 의한 소유에 의한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힘, 임금 노예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면 개인 물건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막스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공장이나 자본가를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노동자로 쉽게 말하면 만들고 그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자기가 지금 착취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노예제, 임금 노동이라는 형태로 임금 노예, 그러니까 노예적인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이라는 형태로 착취를 하는 구조인데, 그러한 임금 노예제를 철폐하는 거다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고 노동자한테 월급 조금만 주면서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길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임금 노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볼펜 이건 내 건 거죠. 내가 이 책상 하나 있는데 내가 책상 갖고 있고 볼펜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임금 노동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노동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 각종 노동자 보호 관련 법의 입법화,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의 단축, 재벌기업 국유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폐지, 누진세 강화, 상속권 폐지, 무상교육, 인권의 확대 등의 정책이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각 나라의 상황과 계급 투쟁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고쳐야 될 게. 노동 문제, 교육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최근에 그런 여성 문제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 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핵심은 이 국가 권력을 누가 잡고 그 국가 권력이 누구의 이해를 반영하는가가 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 아까 말처럼 어떤 평의의 노동자 소비에트, 그러니까 모든 민중이 참여하는 그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기구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펴나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누가 장악하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1차적인 과제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혁명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죠.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가 권력을 잡는 거고, 그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도 국유화 논쟁 많은데, 어떤 주요 기업, 주요 국가기관 산업의 국유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걸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자본가들은 저항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어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많은 어떤 법제도적인 개선, 보완 이런 것들은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계급 투쟁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문단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추가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발전을 거치는 가운데 계급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생산이 전 국민의 광대한 연합체의 손에 집중되었을 때 공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잃을 것이다. 본래 정치 권력이란
단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권력일 뿐이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와 투쟁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하여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낡은 생산관계를 힘으로 쓸어내면 이것들과 함께 계급 적대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의 존재 조건도 쓸어내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노동자 계급은 한 계급으로서 자기 자신의 패권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은 모든 계급과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마침내 정치 권력, 국가는 소멸되고 사회에 필요한 생산 분배 시스템을 위한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연합체만 남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막스가 어떻게 보면 예상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여기서 말한 연합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소비에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에트라는 게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데, 처음에 투쟁 속에서는 투쟁을 위한 어떤 기구로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까 말처럼 이제 각 공장에서는 그 공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주체인 거죠. 그리고 이 전국적인 소비에트는 어떻게 보면 그 초기에는 투쟁 기구로 이제 만들어지만,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각 공장 단위의 소비에트들이 모이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계획 경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공장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동차다 그러면 현대, 기아 이렇게 자동차 대표들이 모여서 그 공장의 운영, 우리가 몇 시간 일할 건지 얼마 의논하는데, 전체 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모여서 야, 우리 그러면 올해는 자동차 몇만 대를 만들자 결정하고, 그러면 우리 상황에는 그러면 이쪽 현대에서 몇 대 만들고 기아에는 몇 대 만들고 삼성은 몇 대 만들고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경쟁, 경쟁을 통한 출혈 경쟁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데 이거 짜서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다음 배 마찬가지고 그다음 전자제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투쟁기구로 선택된 국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어떤 생산 분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그 소비에트가 이제 어떤 광범위한 연합체 형태가 되고, 그것이 어떤 생산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력이라는 성격이 사라지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의 분배에 의한 조직 성격만 남는 거지, 초기에는 투쟁기로서 자본가와 싸우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투쟁을 지휘하고 하지만, 국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힘 자체도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거고, 아까 말처럼 국가라는 시스템도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 점차적으로 소멸된다고 표현하잖아요. 폐지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오로지 생산의 분배, 계획 통제를 위한 시스템으로의 기능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계급과 국가가 차별되고, 이제 폐지되고 소멸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 생산과 분배의 통제를 위한 시스템으로서만 남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도 아니지. 국가는 이제 그렇게 건설되고 국가 자체가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새로운 사회 시스템만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얘기한 게, 노동자 계급이 잃을 것이라고는 그들의 쇠서슬 밖에 없으며 그들이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다.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감사합니다.